이거는 반드시 나오는데 이런 데는 거의 나온다고 하지만 꼭 100%는 아니야. 변호인. 변호란 것은 뭐냐? 이런 거 읽어놓으면 되겠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변호라고 하는데, 이때 형식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호한 것을 형식적 변호, 달리 말하면 변호인에 의한 변호를 말하고, 법관이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을 실질적 변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경찰직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실질적 변호란 뭐냐 그러면 법관이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을 실질적 변호, 이 시간에는 형식적 변호를 배웁니다. 변호인의 자격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은 개인이 선임하는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그러고,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를 국선 변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든 국선 변호든 선정 그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권한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선 변호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제 변호사하고 이제 변호사 아닌 자가 선임 계약을 할 겁니다. 변호사하고 변호사 선임권자하고 이제 선임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이 되면은 선임계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어디다 제출하냐면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고 이제 현재 사건이 있는 곳에다 합니다. 법원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 지위가 발생합니다. 선임 계약 시에 발생한 게 아니고 선임계를 제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냥 이제 그 진행상 수사기관이 했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곳, 만일에 현재 이 사건이 법원에 있으면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심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제 2심으로 가는 항소라 그러죠.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은 자기가 이거 이제 불복하는 재판을 원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1심 법원에 불복하는 거니까 1심이 원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1심 법원은 기록을 이제 항소심으로 보냅니다. 항소심으로 보냅니다. 송부 보냅니다. 이제 항소심입니다. 이 항소심에다가는 이제 20일 이내에 항소한 사람은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제출. 일심 변호인의 지위는 여기서 변호인 지위가 소멸합니다. 여기 이 기록을 보낸 걸 시인급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1심 변호사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이제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라는 것을 다시 제출합니다. 그럼 항소심 변호인 지위는 언제 소멸해? 항소심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때 소멸합니다.
판결 선고의 소멸한 거 아니에요. 기록이 뭐한다? 상급범으로 넘어갈 때 소멸합니다. 그러면 공소제기 전 변호인의 지위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어? 1심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까지 일치됩니다. 공소제기 전 변호인은 그러면 이제 항소심 변호인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어? 항소심으로 효력이 있어. 기록이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항소심 변호사 지위는 뭐가 돼? 소멸합니다. 요걸 신급대리라 그럴 거야. 자, 하나씩 봐나가자고. 제일 먼저. 자, 소송법 제30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심. 자, 변호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 중에 선정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그러면 선임권자는 누구냐, 이 말이야. 법에 딱 규정돼 있어. 30조가 보자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선임권자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란 말이에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임권자가 누구냐고 한번 보자고요. 피고인, 피의자고, 그 다음에 선임 대리권자가 누구냐면 선임권자입니다. 대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누구다? 형제, 자매입니다. 얘들만 선임할 수. 다른 사람 안 됩니다. 저희가 쓰니까 잘 안 되겠잖아. 자, 우선 얘들이 분석해 봅니다. 독립이란 말이 뭐냐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반대해도 선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반대해도 뭐한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나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이래도 뭐한다? 선임해 줄 수가 있어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선임할 수. 해임은 안 됩니다. 선임 대리권자 없는 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무효입니다. 자, 봅니다. 동거인 고용주는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더라? 적부심사 청구와 보석 청구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법 개정할 때마다 왜 이 선임 대리권자의 동거인과 고용주를, 동거인이랑서 뭐냐면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넣어주면 됩니다. 뭐 큰일 날 것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없어요. 지금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사실상 배우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오면 잘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법정들인데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은 사람은 선임 못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선임 의뢰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들로부터 야 변호사 좀 선임해달라고 의뢰받은 사람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에 규정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인데 대표자가 자기가 선임해야지,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면 뭐가 돼? 이거는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꼭 조심.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선임되는 변호사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같으면요, 수백 명씩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에. 많은 건 500명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큰 사건들 막 서로 변호사 하려고 그래. 막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름 걸어 놓으려고. 이름 걸어 놓으려고. 그럼 만약에 변호사, 지금 예전에 그 뭐 김재규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 비실장 했던 임종석이 사건, 그게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 뭐 전대 회장 돼가지고 뭡니까?
걔 막 경찰이 잡으려면 몸부림쳤어. 걔 잡혔거든. 잡혀가지고 재판할 때 걔 별명이 홍길동이었어. 임길동이. 허새끼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가지고 그 새끼 도망 다닐 때 말이야. 학교 앞에 경찰도 쫙 있잖아. 한 번은 밥 먹고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밤에 이 새끼들이 막고 뭐야 그러니까 시커먼 새끼들이 둘러싸더니 정경들이지 방패 있지 풍풍 찌고 겁주잖아. 그때 끌려가면 작살나지. 그래갖고 조용했지. 왜 그래? 그러니까 신분증 좀 보여줬더니 쳐다보더니 들어가 그러더라고. 학교에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잡으려고.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전라도에 있다가 어디 가 있다가 부산에 나타나다가 진짜 그때야 야 인생이 황금기였을 거라마.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어느 학교에 나타난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학교 내가 운동권 내가 잡고 있었으니까 완전 황제야. 뭐 재단 같은 거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검정 양복 입은 애들이 조폭처럼 쫙 쓰는 거야. 갖고 막 빰빠라빰빠라 이거 탁 나타나면 막 애들 와 우리는 좀 쳐다보고 참 쉬고요. 잡혔어. 수백 명이 변호를 한 거야. 이렇게 서로 이런 그런 거. 그럼 나중에 이제 명판 걸잖아. 임종석이 변호. 우리가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자기 변호사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300명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인데 변호사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지. 언제 참여해라고. 그럼 몇 장 보내야 돼? 300장 보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보내야 되잖아. 300명 다한테. 응? 언제 신문한다고. 법원에 법원 서기도 수백 명한테 다 보내야 되지. 재판 언제 한다고. 너무 많아서 그래 변호사가 수백 명 있을 때는 각종 기록을 대표로 받을 사람은 뭐 해라? 선정합니다. 여기를 뭐라 그래? 대표 변호인이라고 그래. 대표 변호인이란 변호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를 대표하는 거야? 각종 기록을 대표로 받는 사람이야. 여기 대표 변호인. 자, 봅니다.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신청에 의해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할 수도 있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도 대표 변호인을 재판장이 지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 못합니다. 그럼 대표 변호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각종 통지 서류를 대표로 받는 사람이에요. 통지 서류 송달 외에는 대표 변호인이 아닌 사람도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대표 변호인을 누가 지정하냐면 검사가 지정합니다. 아니, 공소제기 전이니까 피의자니까 이때는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합니다. 선임 방식. 선임 신고서를 공소 제기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혹시 뭐 면접 볼 때? 요즘 경찰에서 인권에 대해서 새끼들이 검사나 후려잡지 말이야. 무슨 잘하면 법 통과될 수도 있는데 검사나 후려잡지. 민감정의하고 민감정의 청장이 지금 대한변협하고 이제 합의해서 아마 208, 지금 원래 시범적으로 30몇 개다가 280개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경찰서 아니냐? 280개 경찰서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수사노트 제도가 들어갑니다. 내일도 시행한다든가? 수사노트. 이건 여러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사할 때 앞으로.
이 수사 노트가 원래 일본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피의자는요 각종 필기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물어본 거 있죠?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성형책에 물어본 거.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관은 수사 노트에 뭘 적었는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권보장이 저기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경찰에서 이건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경찰이 그 수사에 뭐 한다? 민주화 이걸 위해서 한다 해가지고 오늘부터인가 다음 달도 하여튼 우선 시범적 몇 개 해봤는데 당연히 호응이 좋죠. 왜냐하면 피의자가 앞에 앉아갖고 자기도 적는단 말이야. 경찰이 뭘 물어본가. 적고 나오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변호사랑 상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80개 경찰이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아닐까? 280개면 확대 시행한답니다. 조금 이따 내년엔 전국적으로 한답니다. 여러분은 마음 낯설은 제도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들이 그리고 이제 필기구 주고 어떻게 적는 방법 다 가르쳐주고 뭐 한답니다. 속으로 개새끼 변호사나 때려잡지 이렇게 하고 있어. 검사나 때려잡지.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하다 나가지고 수사노트가 나갔지? 경찰에 제출한다. 이거 하나 선임 방식에. 그 다음에 선임 행위는 자 요놈인 그러니까 변호인 지위는 언제 발생해요? 선임계를 제출한 이때 발생합니다. 요 계약 시 발생한 거 아니에요. 계약 시에 변호인 지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한다고? 선임계를 제출했을 때. 요거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민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이에요. 요것이 이제 소송행위입니다. 이건 공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은 별개예요. 선임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임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라고 해서 변호인 지위가 뭐 되는 건 아니야?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인 지위가 소멸은 이렇게 1심이 끝났다 할지 아니면 해임계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임계. 이렇게. 위임계약과 선임행위는 다르다. 위임계약이 취소되고 무효가 되더라도 변호인 지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호인 지위를 소멸케 하려면 사임계를 제출해야 되고 선임계약이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약이 무효이면 선임은 무효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이건 선임계약은 민법상 계약이고 변호인 선임 자체는 소송행위고 선임 방식은 요식행위로서 요 선임계 제출 같은 것들은 형식에 위반되면 무효이고 변호사 선임신고서는 당연히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선임계 원본 복사된 거 제출하면 안 되죠. 원임 제출합니다. 선임 효력 변호인 선임은 시임금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이 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급대리라고 합니다. 1심 변호사는 언제만 효력이 있어? 1심에서만. 항소심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만. 상고심 변호 어디만? 상고심에서.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총 돈 몇 번 줘야 돼? 돈 3번 줘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수사 전, 공소 제기 전 변호인이 만일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소멸한다면 돈 몇 번 줘야 돼? 4번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가만 안 있지. 그래서 공소 제기 전 피의자 변호인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다고 돼 있어? 전문적으로 봤더니 제1심까지 만다 그 효력 유지가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입니다. 지위 발생은 선임계 제출할 때고 계약이 아니고 변호인 선임 효과는 해당 신급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급 대리를 하고 단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1심 종결 시까지 효력이 있고 항소심 변호는 항소심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신급 종결이라는 게 뭐냐?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1심 법원은 기록을 항소심으로 이송하는데 이때가 1심 종결시가 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장을 항소본에 제출하면 항소심 기록이 상고심으로 이송되는데 이때 항소심이 종결됩니다. 즉 신급 종결은 종국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기록이 상급심으로 넘어갔을 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관련해서 뭐를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봅니다. 요거 이제 변호인 지위가 끝나면은 객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송 조건에서 있잖아요. 절차, 이건 안 읽어도 됩니다. 다 배웠던 거 종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다 배웠던 건데 머리 아프니까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다 했던 것들을 하나를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건데 머리 아픈 게 침이면 봐도 돼요. 봐도 되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뒤에 소송 조건 편의가 있단 말이에요. 보자고요. 1심의 지위가 언제 끝난다고? 변호인 지위가? 요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언제라고? 기록이 넘어갔을 때입니다. 네? 이걸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보자고요. 1심 변호사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가 돼? 여기까지가 1심 변호인의 지위죠. 맞죠? 이거를 원심 변호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또 제출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 이제 항소심 변호인의 지위가 시작되죠. 맞죠? 그러면 원심 변호인이 1심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이 1심 항소장하고 항소 이유서를 원심에 제출했습니다. 1심도 관계없은 다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바꿔놓은 거야 내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1심 변호사가 상소장하고 이유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어요. 요거는 유효하죠? 왜? 항소장을 어디다 제출해? 1심 법원에. 누가? 1심 변호사가. 이건 자기 권한 내잖아요. 이건 유효하지만 항소 이유서는 어디다 제출해야 돼? 항소심에. 누가? 항소심 변호사가 제출해야 돼요. 요거는 무효라고요. 무효죠. 무효라고. 예? 무효라고. 요거 이제 만일에 10월 20 오늘 며칠이지? 29일이니까 27일 날 했다고 하자. 무효야.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날 항소심 변호인이 선임계 제출했어. 이렇게 된 것이 변호인 선임 추한으로 무효가 유효로 바꿔진 게 추한이라 그래. 추한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추한 안 됩니다. 계속 무효입니다. 이걸 바로 변호인 선임 추한이라 할 거야. 또는 상소심 변호인 선임 추한이라 물어볼 거야. 선임 추한 되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무효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돼? 다시 이유서 다시 제출해야 돼.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있고, 예를 들어서 원심 변호가 상소장과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럼 뭐는 유효고 뭐는 무효야? 요거는 유효고 요거는 무효야. 요 그림상으로 요건 제출할 수 있잖아. 요거는 안 되잖아. 그런데 그 후에
항소심 변호인 선임결 제출했단 말이야, 이게. 그럼 항소심 변호인 됐지. 그럼 요 무효가 치유된 걸 뭐라 그래? 추완이라 그래. 추완이 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야. 계속 무효야. 계속 무효라고. 이렇게 물어봐. 여기 뭐 언제 이탈된 거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상소장 제출은 원심 변호인이 할 수 있으나 이유서 제출은 상소심 변호인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출하면 추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급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면 때려보내면 다시 원심 변호사 지위가 부과하고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는 범위 자기가 의뢰받은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도로 의뢰받으면 절도나 폭행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사면 그 범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고 의뢰받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의뢰받지 않은 사건이 추가된 경우에 병합된 경우에 피고인 다른 의사가 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선 변호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선정이란 말이 뭔 말인가 잘 봐요. 선임 결정이란 재판을 줄여서 뭐라 그래? 선정이라고 합니다. 법원 재판은 3개가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국선 변호의 선임은 판결로 합니까? 결정으로 합니까? 결정으로 합니다. 이것도 체크. 재판입니다. 이러한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가 2개 다 있고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해야 됩니다. 선정사회에서. 국선 변호를 선정해 주는 데 있냐 아니면 이 국선 변호가 이제 피고인을 도와주는 거죠.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과 필요한 절차를 취할 책무까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혹시 뭔 드라마 같은 거 간혹가다 보게 되면 뭔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국선 변호가 나와서 변호를 대충 하는 거 많이 봤죠. 막 어영부영 한단 말이야. 국선 변호가 왜 질 아니라고. 특히 뭐 옛날 이보영이 나온 보면 국선 변호 나와갖고 막 그냥 거의 껌 씹는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 응?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쇠기를 박아버렸어. 법원은 이 국선 변호를 법원 선정하죠. 감독까지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잘해 이렇게 감독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봅니다. 심에서 국선 변호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며칠 이내? 20일 이내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국선 변호가. 제출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요 이유서 제출이 경찰직에 예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봐봐. 이 각종 상소 이유서는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20일이라는 날짜가 넘어버렸어. 날짜가 넘어버렸는데 그 날짜를 다시 새롭게 20일을 달라고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새 기간을 주는 경우는 그 20일이 넘은 것이 법원의 잘못 때문에 20일이 넘은 경우가 있어. 법원 잘못으로. 그때는 20일 새로 줍니다. 근데 법원 잘못이 아니었을 때는 20일 새로 기간을 안 줘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누구 잘못으로 20일이 경과가 됐는가. 봐봐. 국선 변호를 선정해야 되는데 법원이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20일이 넘었어. 누구 잘못이야? 법원 잘못. 그러면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20일을 뭐한다? 새롭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이유서를 제출 안 했어. 누구 잘못인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법원 잘못인가 피고인 잘못인가 이 말이에요.
과거는 이걸 피고인 잘못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응?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여러분 항소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피고인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 법원 잘못으로 본 거예요. 법원은 자기가 선정했으면 뭐까지 해야 돼? 얘가 감독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제출 안 하면 뭐해? 빨리빨리 제출 안 하고 이렇게 재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도 법원 잘못이지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정된 국선 변호사가 20일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방치해 놓은 것도 누구 잘못이다? 법원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 변호사에게 20일엔 새로운 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사유입니다. 이 선정 사유를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33조 제1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변호사 없으면, 해선 변호 없으면. 첫째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입니다. 구속. 여기는 이제 우리 다 배웠던 건데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해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 아니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속이란 게 뭐냐? 우리나라 우리 저번에 수사할 때 배울 때 우리는 구속은 인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뭔 단위로 평가한다? 우리는 사건 단위로 구속을 평가. 이렇게 배웠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봐봐. 구속된 피고인이란 당해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용 중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갑은 강도죄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에 사기죄가 발각이 되어 사기죄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구속사건 아니죠? 왜 구속돼 있어 지금? 강도죄 유죄로 확정돼 구속돼 있잖아. 사기죄는 구속사건이 아니잖아. 사기죄는 변호사 없어도 됩니다. 네? 우리는 구속 단위를 뭐로 평가한다? 사건 단위라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구속된 때란 말은 구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된 때란 것은. 그래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다음 구속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구속 아니죠. 국선 변호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구속 이후에 필요하다는 것이지 구속 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단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화자입니다. 농화자인 때와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입니다. 신체장애자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엊그제 판례가 나왔어요. 그제. 심신장애가 뭐가 있었어? 그게지? 심신미약이 되면 형을 뭐 할 수 있다? 감경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응? 형법서 배웠잖아, 이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줬습니다. 그럼 1심 법원은 뭐야? 얘가 심신장애라는 의심이 있었던 때야, 없었던 때야? 있었던 때잖아. 당연히 변호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변호사가 없었다는 거야. 이 판결은 뭐다? 위법입니다. 바로 그제 나온 판례야. 그제. 그러니까 심신장애 의심이 되면 반드시 뭐한다? 국선 변호가 있어야 돼. 아니 사선 변호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사선 변호가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 선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법원은 나는 의심 안 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1심 판사가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형을 감경했다는 것은 심신장애 미약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국선 변호가 있어야 되잖아. 없었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거야. 넘어가고 6번째,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근거. 장기 3년은 뭐지? 긴급체포 사유다. 요 6호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법원은 1항이 아닌 다른 사람 중에서 빈곤, 피고인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답니다. 이번에 신청 사유는 이제 뭐냐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신청해 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1항에 6가지 사유가 아니서, 예를 들어 나이가 30이야. 불구속돼 있어. 정신도 초롱초롱해. 근데 변호사가 있으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이때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제 그 사람 정말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선정한답니다. 경제적 빈곤이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직권으로 안 해줘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뭐냐? 아까 우리 심신장애는 어떤 장애?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그럼 신체장애자들 있죠. 신체장애자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 심신장애자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호를 선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항은 직권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1항은, 2항은 뭡니까? 신청이 있으면 해줍니다. 3항은 뭐죠?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필요성이 들어갑니다. 3항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1항, 2항, 3항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3항해가 주로 판례가 많습니다. 왜? 3항 사유는 폭넓잖아요. 연령, 지능, 교육 이렇게 3항이 폭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쭉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관한 판례인데 상급 청각장애인입니다.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는 선정해줘야 되고 2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국선변호 없이 재판한 것은 위법이고, 시각장애인 경우 역시 필요한 일들은 선정해주고 리얼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뭐 할 때 해주는 거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하다고. 1항은 무조건 해야 되죠. 1항은. 그런데 1항이 아니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하였으나 검사가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데 비로소 국선 변호를 선정한 것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국선 변호는 안 해줘도 되지요. 1항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항이면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지금 검사가 공소제기에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으면 안 해줘도 되는데 사망,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선 변호를 선정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다 배웠던 거 해자고 201조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신문을 이거 조심해라 그래서 8항, 9항 벌써 기억 안 날 겁니다.
신문할 피의자 영장실질심사할 때 변호인이 없는 때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야. 그 이때 선정된 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까지? 1심까지 이르겠다. 그 조문 잘 봐라고 있어요. 그리고 구항. 이미 선정된 변호인이 취소되거나 없게 된 때는 직권으로 다시 변호인을 선정? 이건 할 수 있다야. 처음부터 없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심리 도중에 없어지면 뭐 한다? 선정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는 때는 33조를 준용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합니다. 그래서 형사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개가 있다.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재심. 재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재심을 청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재판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재심 개시 결정도 할 수 있고 재심 청구 기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심 개시 결정이 있으면 재심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개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개시 절차라 그러고요.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이제 뭐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 때리겠죠. 여기를 심판 절차라고 합니다. 재심 이렇게 두 개의 절차가 있어요. 재심은 청구하면 재심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438조 재심의 심판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겠죠. 좀 이제 확정되는 거 재심 개시 결정이 신급에 따라 다시 재판하다 쭉 나가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사항 전 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뭐 한다? 선정한다.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경찰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재심 개시 절차에는 국선변호 제도 없어요. 재심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공판 절차가 아닌 형성부 438조는 재심 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심 개시 결정 전 여기죠.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판 절차가 아닌 재심 개시 결정 전 절차에서는 재심 청구인이 국선변호 선임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또 선정도 안 해줍니다. 여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야 여기. 경찰에서 무지하게 조심해 이거. 그 다음에 5번째 공판 준비기일. 우리 저번에 공판 준비 절차 할 때도 공판 준비기일에도 변호인 없으면 만다? 직권해주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뭘 조심해라 그랬더라. 공판 준비 절차가 2개 있다 그랬어. 서면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준비기일을 여러 살 때가 있어. 여기서 뭘 함정을 내냐면 공판 준비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면 틀려. 서면으로 하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해? 준비기일을 열었을 때, 즉 이렇게 그 공판을 이랬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한다. 이거 다 조심해라. 체크 다 돼 있어. 여러분 준비 절차 보면.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이건 저번 주에 했지. 변호사 없으면 변호인 선정해라.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법에 총 나와 있는 국선 변호 선정에 대한 규정들이야. 그 다음에 282조. 국선 변호 선정 규정에 따라 변호인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판결만 선고할 때는 변호사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자. 잘 봐봐. 1심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피고를 신문한 후 이때 항소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봐봐. 여기 지금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무슨 사건이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했어. 그럼 이거는 뭐가 돼? 판결은 무효야, 무효. 판결 무효잖아.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 없이 재판했으니까 이 판결은 뭐가 돼? 무효라고. 그럼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1심을 뭐를 해야 돼? 무효니까 파기시켜야 되잖아. 무효니까 파기시켜야지. 그리고 뭐 한다? 다시 재판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무효니까 파기하고 재판 뭐 한다? 다시 한다는 거야. 시험에는 요게 나왔을 때 틀리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는. 당연히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사 없이 재판했단 말이야. 그럼 무효잖아. 그럼 항소심에는 어떻게 하는가? 1심 판결가 무효니까 뭘 해야 돼? 파기하고 재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다시 안 해, 그러면? 그냥 무효 놔둬버려, 그냥? 아니지. 무효니까 파기시켜야지. 그 재판 다시 해야 되잖아.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당연하니까 헷갈려버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보자고. 자, 봐라. (1심에서) 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했어. 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이야. 징역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야.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없었어. 응? 그런데 법원이 요 상해치사에 대해서 치사는 무죄 판결을 때리고 상해죄는 유죄 판결을 때린 거야.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요 상해죄만 지금 항소심에 올라갔는데 상해죄는 7년 이하야. 3년 이상이 아니야. 7년 이하니까 이상이 아니지? 이거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야. 요거 지금 요 판결은 무효다. 무효잖아.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사 없이 재판에서 이 판결은 뭐가 돼? 무효. 아까 3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변호사 없이 재판에서 이 판결은 무효라고.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 이 판결 파기하고 재판 다시 해라 그랬었지. 그럼 보자. 이것 좀 파기해보자. 상해죄 파기하고 재판 다시 하면은 요 무죄 부분이 유죄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재판을 해봐야 알아. 원래 변호사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인정한 건데 이 경우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돼서 유죄 부분이 상소된 경우에
다시 재판하면 피고인에게 뭐 할 염려가 있어? 불리할 수도 있잖아. 이때는 뭐 한다? 파기 안 해. 이때는 무효지만은 뭐 하지 않는다? 1심은 뭐 하지 않는다? 파기 안 한다 이 말이야. 계속 그냥 심리해버려. 왜? 그것이 피고인에게 뭐 한다? 더 유리하잖아.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요게 간혹가다 함정으로 나온단 말이야. 함정으로. 보자고.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 부분만 상소되어 그 범죄 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계속합니다.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해치사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1심은 치사 부분은 무죄, 상해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여 상해죄 부분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했습니다. 이때 항소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상해죄에 대해서 심리하는 거, 요거 훨씬 더 피고인에게 마다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 절차는 무효면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변호인이 없는 그 절차만 무효가 된다. 세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퇴정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방어권 포기죠.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없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도 변호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개지. 판결만 선고할 때와 퇴정해버렸을 때야. 즉석 국선 변호라는 것은요, 현장에서 즉석 선임한 걸 국선 변호라고 합니다. 자, 선정 절차. 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있으면 변론 없이 재판, 결정으로 국선 변호를 선정합니다.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 아니고.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피고인 등이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사유를 심리해서 적절하면 선정 결정, 그렇지 않으면 신정 아닐 때 무슨 결정? 기각 결정 하나를 합니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에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변론과 심리를 다 끝난 후에 이제 와서 기각? 처음부터 기각을 했으면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었잖아요. 해줄 것처럼 한참 있다가 재판 다 끝나고 기각 결정한 것은 뭐다? 위법이란 말입니다.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피고인만 하고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 국가 의무는 실질적 조력을 받을 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자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야, 판사가. 이 국선 변호인은 이제 보통 이제 사건이 이제 기계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를테면 이번 건수에는 A 변호사가 이제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이제 순서, 이 사람 배당 순서야. 배당 순서가 A 변호사가 배당 순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 갑과 을이 서로 이제 폭행을 했습니다. 쌍방 폭행입니다. 서로 이해가 상반됩니까? 상반되지 않습니까? 서로 왼수관이잖아.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둘이가 공금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해서 나한테는 이익이고 니한테는 뭐야? 해고. 니한테는 나한테는 뭐가 되고 이익이고 이 뜻이야. 이거 이해가 뭐한다? 상반된다는 뜻이야. 나한테 이익은 너한테는 해가 되고 너한테는 나한테는 뭐야? 이익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가 상반, 서로 왼수관이야. 을이라는 사람이 이 A 변호사가 태평양 로펌에 소속돼 있어. 여기다 변호사 선임을 했어. 돈이 많아. 국선 변호인 선정했어. 한 로펌에서 양쪽 다 변호사 선임을 해내버리지. 가봐 그러고. 이해가 상반돼 안 돼? 상반돼.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면 누구한테 해야? 을을 해치는 거고, 을을 위해서 변호하면 누구를 해치는 거야? 이건 안 되잖아. 그치? 이거는 위법이란 말이야.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야. 이해가 상반된 피고는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원 변호사 선임하고 법무법원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했는데 법원이 담당 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는 국선 변호사 선정한 것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2번도 마찬가지. 공범관계에 있는 이해가 있지 않은 피고인들 사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 동일한 국선변호사 봐봐 여기서요. 법원이 갑의 국선변호인 A, 을의 국선변호인 A 이해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A라는 변호사는 누굴 변호할 거야? 갑을 변호하면 누구한테 해가 돼? 을에게. 을을 변호하면 누구한테 해가 돼? 갑에게. 이해가 상반되니까. 이해가 상반 안 되면 관계없어. 왜? 이해가 상반 안 되니까 갑한테 좋은 거는 누구한테 좋아? 을에게도 좋아. 이때는 한 사람이 양쪽 다 변호해도 관계가 없겠지. 이렇게. 그랬잖아, 밥. 옛날에 이해가 상반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었어?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이해가 상반이 안 돼. 공범이잖아. 박근혜한테 이익되면 최순실한테 이익되는 거잖아. 그래서 당시 그 공판장 보면 4명 다 날라내자. 제일 예측에 누가 앉았어? 박근혜 변호사, 박근혜 옆에 아주 얌전하게 누구? 최순실 변호사, 누구? 최순실. 서로가 그냥 잘 놀아. 이해가 상반 안 되니까. 이건 관계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자격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또는 지금 연수생이 있으면 연수생 중에서 선정합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다른 구역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1항 및 2항에서 변호사, 법무관, 연수생도 없을 때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는 원래 누구를 해야 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중에서 하는데 이들이었으면 변호사 아닌 사람 누구? 법원 사무관도 국선 변호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국선 변호인 수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마다 한 사람씩 선임합니다. 한 명이야. 다만 사건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인의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국선 변호사 들어와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 다 가버렸어. 그러면 사건이 크죠? 박근혜는 2명인가 3명인가 될 겁니다. 원래는 1명씩인데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피고인 피의자가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상반이 안 된단 말이야 서로가. 이때는 수인의 피고인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국선 변호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상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해버립니다. 자, 사선 변호인 선임될 때 국선 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또는 그 사임 허가를 한 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취소했을 때는
통지를 해주고 사임, 국선 변호사는 또 필요하면 법원에 사임 허가를 해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입니다. 보호자. 중요하지 않은 거 좀 읽어 들어갈게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단순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보호. 그래서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을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시인에도. 변호인은 포괄적 대리권, 독립대리권, 고유권을 갖고 있는데, 즉 포괄적 대리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한이 넓다는 겁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 의사에 반하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한 거 있었잖아요. 명시에 반해서 할 때 뒤에 나올 겁니다. 그거 좀 암기해야 될 거고, 비밀 유지 의무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죄 변론을 못 한다는 것은 불리한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공익적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보호해야 될 피고인의 지위는 정당한 이익이다. 그래서 변호인이 소극적 진실 의무에 언더라인칩니다. 변호인은 소극적 진실 의무를 지는데, 이 소극적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아니고 방해하지 마라. 위법한 방법,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없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도록 해준 것도 괜찮습니다. 위법하게 방해하지 마라. 그게 뭐냐? 바로 증거를 인멸해버린다 할지, 위법이죠? 허위 증거를 제출한다 할지, 이런 것을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혹시 물어보면 범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봅시다. 진술 거부권을 지시하는 것은 범죄 아니죠. 이걸 할 수 있고, 유죄를 확신해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것도 범죄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증거에 대한 사실 판단을 알려준 것도 범죄 아니니까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하자, 고소 취소하자, 범죄 아니죠. 증언 거부권자에게 증언 거부를 지시하는 것도 범죄 아니죠. 다 할 수 있어요. 범죄가 아니면 다 합니다. 안 되는 게 뭐냐? 허위 증거 제출 안 되죠. 증거 인멸, 증인 도피 이런 거 안 되죠. 임의 자백 철회, 이것만 암기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도망해라는 거, 범인 도피죄죠. 위증교사 안 되죠. 그러니까 범죄만 안 돼. 변호인의 권한, 대리권, 이거 알아야 돼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 돼 할 수 있는 게 요거 시험에 나와요. 구속, 취소, 보석 청구, 증거 보존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증거 조사에 이의 신청 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걸 암기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반대하면 못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기피 신청, 상소 제기, 전문 증거 동의.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반대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요 세 개가 나오면 요 세 개 고르면 되잖아. 기피 신청, 상소 제기, 전문 증거 동의는 반대하면 못 하잖아. 그리고 각종 취소, 취하, 포기는 이건 동의 얻어야 됩니다. 동의 얻어야 돼. 그냥 못 해. 그래서 명시적으로 반대해도 할 수 있는 거는 읽어보고 그냥 암기는 반대하면 못하는 게 뭐가 있더라? 기피 신청권, 상소 제기권, 전문 증거 동의권. 그리고 동의 얻어야 되는 건 뭐야? 취소, 취하, 포기 이렇게 하면 돼. 고유권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리고 이제 각종 서류 열람권은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할게요. 서류 열람권은.